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법. 수임료는 자유 경쟁이고 지명도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며 협상이 가능하다. 나는 수천만 원 달라는 것을 500만 원에 정한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소한 민사소송이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판사나 검사 출신으로 개업한 지 수년 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착수금은 최소로 주고 나머지는 성공 사례비조로 나중에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좋아하는 변호사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비를 안 주고 떼어먹는 의뢰인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진행 중에 수임료를 더 달라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외로 결과가 좋은 경우 계약서에서 명시한 금액 이상을 보너스조로 더 달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돈들은 주지 않아도 된다. 사업을 할 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대형 로펌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미국식으로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는데 한 번은 외국인 투자를 수행하면서 문제될 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풋내기 변호사로부터 청구서가 이렇게 날아왔다. 외국인 투자법 검토 몇 시간 얼마, 관련 법규 검토 몇 시간 얼마 등등. 나는 즉각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시죠? 투자법 읽고 검토하는 것은 내 직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투자법도 처음 읽어보고 관련 법규도 처음 찾아본 새파란 변호사가 뭘 안다고 내게 조언을 한다고 덤벼들면서 비용 청구를 하는 건가요? 이 친구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 청구서는 폐기시켜 주십시오.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사업상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내 경험으로는 변호사보다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내서 그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였다. 그 어느 경우에서건 간에 기억해라.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흔한 민형사 사건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때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건도 있고 형사 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직에 오래 있다가 행정서사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유용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한편 이른바 국제 변호사라는 자격은 없다. 국제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다는 말일 뿐이며 이 경우 한국 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 불법이다. 국내의 미국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의 자문 역할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하는 방법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중국집 배달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인터넷 여기저기를 뒤져가며 변호사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결국 승소하였다. 혼자서도 웬만한 사건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던 이유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들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거의 판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법조문들도 명시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다. 법원 정보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을 국민의 입장에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법제처 홈페이지 역시 계속 개선되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주제어만 입력하면 관련 법들이 모두 나오고 한자 투성이인 법규들이 클릭 한 번으로 한글로 변환되고 인쇄 역시 손쉽게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법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세상에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뿐이다.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도를 끝으로 폐지되었기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옛날 이야기에 해당된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나 판사나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판결문을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정이나 화해라는 것은 결국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와 함께 만나 구두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이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한쪽은 합의 의사가 있는데 다른 쪽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판사에게 밉보일 가능성도 심리적으로는 제기된다. 수임 계약을 할 때 승소가 아닌 조정이나 화해일 경우의 수임료는 당연히 낮춰야 하고 성공 사례비 지급도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1심이 아닌 2심의 경우에는 이미 웬만한 내용은 1심에서 다투었기에 쟁점 한두 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1심에서 한 얘기를 살짝 고쳐서 법원에 딱 한 번 제출하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임료를 많이 요구하는 변호사가 있기도 할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하여 2심을 할 때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내가 한번 크게 당했었다. 형사 사건의 피고가 된 독자들이 보낸 상담 메일에서 자신의 정신신경과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기소유예처럼 비교적 좋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과 병력이 나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을 걱정하며 물어보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 결론만 얘기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료 소송을 내세우는 이른바 유명 인권 변호사들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사회적으로 볼 때 약자인 자들을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 이유 하나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나는 보았다.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원고이건 피고이건 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례 검색이라는 것을 명심해라. 민사소송은 언제나 지지부진하다. 분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재소전 화해 조서를 받아놓으면 장땡이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자산 보유 내역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법인의 경우 껍데기 법인들이 많아서 판결을 받아도 손해배상액을 받기는 절대 쉬운 게 아니다. 20여 년 전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만나본 적도 전혀 없는 일본 재벌 M회사 사람들이 내가 알고 지내던 다른 일본 재벌 회사의 소개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강남 인터콘 호텔에서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니 어느 한국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김앤장 로펌 등과 상의해 보았으나 사기 형사법으로는 고소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그룹 사람이 당신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 왔다는 것이었다. 계약서 내용을 보니 법적으로는 민사소송 이외에 자금을 회수할 방도가 없는 것을 나도 알았고 승소한다고 해도 문제는 그 한국 회사가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었기에 회수가 불가능했다. 또한 그 한국 회사의 대표가 서울대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인맥도 웬만큼은 될 것으로 짐작되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서류들을 살펴본 뒤 형사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라호텔과 인터콘티넨탈에는 시가바가 있었고 라운지나 레스토랑에는 흡연 좌석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대신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물었다. 내 대답. 내가 몸값이 비싼 부자라는 것은 이미 들었을 것이고 수백만 달러를 달라고 하면 줄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게다가 한국에서 이런 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내가 구속된다. 그러므로 우선은 나를 당신네 회사의 이사로 합법적으로 등재시키고 고용하여라. 명목상의 월급과 법인카드나 하나 주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 없이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소요되는 비용은 그 카드로 처리하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 내가 이사직에서 퇴임할 때 그때 한국 내 독점권을 주는 것은 어떠냐. 나는 그 사건을 형사로 엮었고 6개월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독점권을 받았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 영화 마이클 클레이튼이 나왔을 때 그 일본인들 중 한 명이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고 웃으며 전화를 하였기에 그 영화를 보았던 기억도 난다. 내가 어떻게 김앤장에서도 형사권은 아니라는데 형사권으로 돌릴 수 있었을까? 그것까지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겠다.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5에서 10년 전 가까운 친구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고발당해서 원주경찰서로 내려가는 중이야. 얘기는 이러했다. 몇 개월 전 시골 땅 관리 문제로 건달 비슷한 놈 한 명을 데리고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철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봉고차를 뒤에서 박았다. 내려서 살펴보니 흠집이 크지 않았고 차들이 밀려 있어서 거기서 얼마 떨어진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상대방 명함을 받았다. 휴게소로 가는 중에 건달 녀석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가자고 해서 서울로 왔는데 최근에 뺑소니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찰하고 통화할 때 나는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원주 경찰서에서 오늘 오라고 하여 지금 내려가는 중이다. 사고 당시 나는 내 명함을 주지도 않았고 상대방이 사진을 찍은 것도 없었으니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경찰서에 가서도 계속 그런 일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좋겠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난 이렇게 말했다.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면 60이 될 텐데 인생 그렇게 살고 싶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가 도망간 놈인 것은 분명하잖아. 그런데 그걸 경찰서에 가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며 쌩까러 간다고? 그래도 정말 괜찮을지 내게 확인받으려고 한다고? 야 이놈아,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 전화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내려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이 심하여 이실직고 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라.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너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 몇 시간 후에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그 친구가 다시 전화를 하였다. 네 말대로 하길 잘했어. 그 봉고가 무슨 버섯농장 차량이었고 내 차 뒤에 있던 대형 버스가 그 농장에 가는 관광버스였다는데 버스 앞에 탔던 관광객들과 버스 기사가 이미 진술을 했더라고. 거짓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자,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나는 자세히 코치를 해주었고 친구는 봉고차 차주와의 합의금 500과 그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 비용 현금 2천만 원을 사용한 후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런 변호사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요지 1. 법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2. 그런 일로 내게 상담 메일을 보내지 마라. 3. 그 친구가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여러 다른 사정들을 내가 정리한 후에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토록 했었다. 4. 이런 경우 변호사가 받은 현금 2천만 원은 영수증이 없으므로 소득세 한 푼 없이 전액 수입이 되며 뭐 아니면 도라고 해서 성공하면 변호사가 다 갚지만 실패하면 전액 되돌려 받는다.